사람이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고 성균관의 관장이 됐던 사람. 을사늑약을 당하자 임금의 죽음을 요구하며 망국적인 조약을 막기 위한 싸움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특사이면서 또한 사형수가 되어야 했던 시대의 모순을 짊어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격동의 구한말에 수학, 과학 등 신학문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한 지식인, 근대 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 그의 꿈은 불꽃이었고 그의 지성은 얼음 조각이었다. 어릴 적 내 이름은 풍남이었습니다. 아마도 복된 사람이 되라는 부모님의 뜻이었겠지요. 가난했지만 집안엔 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7살이 되던 해, 난 진천의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늦도록 후사가 없던 일가 어른의 댁으로 양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그 고향집이 자주 그리웠습니다. 이상서를 양자로 들인 사람은 동부승지 이용우였다. 양아버지의 넉넉한 후원 속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이상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다. 13살에는 양부와 친부를, 14살에는 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상설은 고향집으로 달려가 상을 치른 뒤 겨우 3살이 된 동생을 데리고 한양에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고 가르쳤다. 집안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멍석에다가 크게 대추를 쌓아놓고 이거를 몇 개가 있나 다 시원하라고 하셨는데, 이 장난꾸러기 6, 7세 보제는 재지는 않고 아무것도 카운트는 안 하고 그러고 나가서 놀기만 해서 주위에서 어른들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중에 저녁 때 되니까 조그만 홉 같은 데다가 하나를 해갖고 그거 몇 개인가를 세인다면은 그거를 전부 계산해서 그게 몇 개라고 계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서울의 명동성당 입구, 치솟은 빌딩들 사이에 우당 이회영의 6형제 집이 있었다. 이회영에게 이상설은 뜻이 잘 맞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어울리며 공부에 열중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읽어낸 청년들은 신구 학문을 동시에 공부해 나갔다. 이회영의 동생 이시영은 이 무렵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보제학으로는 나와 나의 형인 우당 이회영, 그리고 이범세, 서만순, 여규형 등이 있었다. 보제가 16살이던 그때 우리는 8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매일처럼 수학과 영어, 법학 등 신학문을 공부했다.
그의 총명한 두뇌와 비상한 기억력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기이하다 할 정도였다. 모든 학문을 거의 독학으로 통달하였는데 하루는 어떤 문제에 반나절이나 매달리다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풀었다고 기뻐한 일이 있었다. 당신은 외세의 침투와 함께 혼란스럽게 맞이한 조선의 개화기. 고종은 쇠락해가는 국군을 교육의 힘으로 일으키려 했다.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 근대 학문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동문학, 유경공원 등에는 외국인 교사들이 초빙됐다. 이상설도 이 시기 신학문에 눈을 뜨면서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갔다. 신구 학문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은 공부였다. 이상설 선생은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기를 정말 그 율곡을 조술할 대학자라고 그러셨어요. 그 율곡은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배출한 많은 그 석학 중에 최고 위치에 속하는 분 아니겠어요? 이분의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유학, 동양 철학 이런 거 외에 근대적인 신학문, 또 서양에서 유입된 새로운 과학, 뭐 법학, 철학, 경제학, 뭐 수학, 화학 이런 쪽에 다방면으로 그 범위가 미쳐져 있어요. 이상설이 관직에 오른 것은 1894년. 조선의 마지막 과거인 가보년 문과에 급제해 한림학사에 제수되고 이어 세자 시독관이 됐다. 이거 가지고 2년 뒤 이상설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관장에 임명됐다. 당시 고종은 교육조서 발표로 관학의 개혁을 모색하고 있었고 거기엔 성균관의 개혁도 포함돼 있었다. 전통 유학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근대 학문을 교육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려 한 것이다. (1895년에) 그러니까 성균관이 정식 교육기관인 경학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리와 산술 등등을 가르치게 되는데 교수 임명제, 졸업 입학 시험제 등을 실시하면서 근대 교육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설 선생님이 20대이면서 초대 성균관의 관장이 되셨습니다. 그 관장이 되시면서 필수 과목으로 수학을 지정하시게 된 거죠.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사회 전반에 근대 문물과 근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무렵 이상설은 헐버트 등과 교류하며 해외 서적을 널리 구해 읽었다. 그중 이상설의 자취가 오래된 수학책으로 남아있다. 근대 교육을 위한 교과서 편찬 작업을 주도한 학부에서 1900년에 발간한 산술 신서다. 당시 학부의 편집국장이었던 이규환은 서문에 이렇게 밝혔다. 서양 산법이 나타난 후 정리와 성질이 밝혀졌지만 조선의 학자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그런데 마침 경에도 조예가 깊고 산학에도 방통한 이상설이 쉬고 있어 근세 산수를 번역해달라 여러 차례 부탁해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초판 1000부가 인쇄된 산술신서는 적지 않은 책값에도 꾸준히 재발행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산술신서가 저자가 있는 최초의 한글이 들어가 있는 국한문 혼용의 수학 책입니다.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동양 수학에 없는 프라임 넘버, 소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 수학이나 동양 수학, 일본 수학에는 이런 프라임 넘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 프라임 넘버는 지금 현대 수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산술신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상설이 당대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기록은 여러 곳에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송상도의 기려수필. 팔구세에 공부가 제법 깊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고 신동이라 불렀다. 경전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고 또한 수학을 익혀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당대의 권위자가 되었다. 이 모두가 스승 없이 스스로 익힌 것이다. 이상설의 산술신서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등에서 교재로 사용됐다. 당시는 소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했고, 때문에 속성과를 둬 6개월 만에 소학교 교사들을 배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칠 교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영어 교사로 한국에 온 헐버트는 한성사범학교에서 수학도 가르쳤다. 성균관 관장이 되었던 그해, 난 한성사범학교의 교관에도 임명되었습니다. 그 교실 안에서 나는 조선의 꿈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학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수학 교과서를 만들게 된 이유였을 겁니다. 한성사범학교에서도 그 교과 과정만 남아있지, 그게 교재가 뭐였는지, 누가 가르쳤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성사범학교도 그 당시에 교장 하나와 교사 하나, 그 말하자면 지금 교감인데 2명만 파견됐었기 때문에 이상선 선생님이 직접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근대 수학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을까? 이 질문을 통해 이상구 교수는 이상설의 산술신서를 만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번역서가 아니었다. 이상설 스스로 법내에서 밝혔듯이 많은 부분이 바뀐 책이었다. 조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바꾸고 지명과 단위도 우리식으로 고쳤으며 부분적이지만 처음으로 수학에 가로쓰기가 도입됐다. 또한 전통 산학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풀이 과정을 덧붙였다. 1900년도에 산술신서가 제작이 됐다는 말은 일제식민교육 이전에 자생적으로 우리가 수학교육, 그 다음에 수학 연구가 시작됐다는 그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비롯한 한국의 근대 학문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총독부의 조선 교육령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동안 일본 학계의 주장이었다. 조선의 근대 교육을 일제가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교육령의 목적은 근대 교육이 아니라 일본어 보급과 황국 신민화였다. 이 땅의 학교와 교과서에는 말 그대로 살풍경한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제국에서 시작된 근대 교육은 오히려 일제강점기로 인해 단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오래도록 주목받지 못했다. 1880년대 중반부터 1905년 또 1910년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 수학을 학습하고 교육하고 책을 쓰는 전통이 있었다는 그 발견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수해준 가감승제 소학교 또 중학교 정도의 수학 수준보다 이미 훨씬 높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시그마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해 줄게요. 위의 행렬 시그마 전통 산학에서 근대 수학으로 넘어가던 구한말. 그 변화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수년 동안 학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이상설의 산술신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고 베일에 쌓여있던 또 하나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전에 수학은 다 붓글씨로 이렇게 산술신서보다 적어도 10년 이상 앞섰다는 이상설의 친필유고 수리였다. 이렇게 이분이 수리란 책을 쓰셨구나. 그런다면 수리란 책이 어떻게 생겼나,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 그 책은 멸실돼서 없어졌다. 그 이상 선생님이 손으로 쓰신 책인데 그게 한 권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이제 없어졌다. 하고 또 그래서 그럼 왜 이게 없어졌을까 궁금해서 지난 2009년 수학계에서는 우리 근대 수학의 뿌리를 찾는 작업 중 하나로 이상설의 수리를 찾아 나섰다. 수학자 중 누구도 실물을 본 적이 없었다. 마이크로 필름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정작 검색이 되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자료를 누가 어떤 격유로 보관했는지 분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자 이름으로도 검색이 되지 않고 또 책 제목으로도 검색이 되지 않고 정말 난감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나는 발견할 수 없는 책인가 보다. 그렇게 거의 포기할 즈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과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인물들 중 한계 이승희의 문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침내 20권째 필름을 여는 순간 한계 집 권 20을 여는 순간 거기에 법학 만초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승희 선생님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이승희 선생님은 라인이 달랐습니다. 영남 남인 퇴계 이왕 선생님의 학통을 이어받으신 분으로서 신학문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반가워가지고 필름을 계속 돌려봤더니 거기에 수리의 수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근데 내용은 보니까 다 한자고 수식 몇 개가 있는데 글씨로 쓴 게 있고 도대체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이상 선생의 수리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그냥 뛸 듯이 기뻤죠. 비록 실물은 아니었지만 수리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붓으로 흘려 쓴 한자들을 해독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다. 봤더니 글씨가 빠르게 필사하다 보니까 거의 초서에 가까워가지고 이게 저도 보기 어려운데 일반인 한문서에 없는 분들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해독한 결과 이상설이 교재로 삼은 것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수리정원이었다. 그런데 수리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 이르면 수리정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이전에 익혔던 전통 산학 위에 새롭게 공부한 서양 수학의 내용이 더해진 흔적이었다. 난 서양의 수학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이전에 공부한 산학에서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 구한 책들에서 서양의 수학 기호들을 익혔는데 그것을 사용해보니 풀이가 번거롭지 않아서 편리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난 수학과 같은 신학문이 풍랑의 시대를 헤쳐나갈 돛대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균관대 이상구 교수와 제작진은 다시 한번 수리 원본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유, 이 교수님 오시느라 고생하시네. 마이크로 필름을 만들 당시 수리는 수당 이남교의 가문에 전해지고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네. 꼬맨 걸 나중에 떨어져 종이로 꽈서 했던 게 떨어져서 내가 노끈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남기면 요 앞에 쪽 책이 좀 작은데 좀 이상설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4, 5년을 그 원주 서양 수학을 직접 이문원 관장에 붙인 이승복은 연해주에서 이상설을 도와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였다. 강의록 같이 이상설 선생이 돌아가실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써놓은 모든 건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이제 내 선생님께서 보시니까 그 신학문이고 새롭게 해서 그건 안 태우고 빼놓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 이제 우리 집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상설의 수리는 아직도 수당 가문의 서가에서 긴 잠을 자고 있을까? 만약 이상설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면 그는 투사가 아닌 학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불운한 시대는 그를 비운의 천재로 만들었다. 마침내 수리 원본을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수단가에 내려오는 모든 고서와 자료들을 꺼내 일일이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끝난 뒤에도 수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뒤 수당 고택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별거 없으셨어요? 네. 아유. 수리를 찾으셨다는 말씀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 저기 원본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저 영광이겠습니다. 수당가의 고서와 문서들을 모두 확인하고도 찾지 못했던 수리가 거짓말처럼 나타나 있었다.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원전이 있으시고. 한 30여 년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고문서를 좀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친구 아우가
왔길래 그냥 믿고 맡겼던 거였는데 네. 거기에 묻어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햇살을 보게 된 유고. 초서체 붓글씨로 써내려간 책장 속엔 이상설의 낙관이 선명하다. 수리는 근대 수학 교과서의 모범이었던 산술신서보다도 10년 이상 앞선 것이었다. 130년 전 이상설의 친필로 새겨진 그것은 조선 산악의 전통 위에 구면 삼각법, 세제곱근 등 서양 수학의 개념들이 더해진 한국 수학사의 이정표였다. 그 수리가 갖는 의미는 한국에서 전통 산학과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 수학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수리 이전의 책들은 조선 산학까지를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리는 거기에 보태서 그 당시에 서양이 다루고 있던 최신 수학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보태진 첫 번째 책이 수리책입니다. 이상설의 유고는 수리만이 아니었다. 함께 발견된 또 다른 기록들은 화학, 물리학, 식물학과 법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상설이 근대 학문을 수용하고 연구한 흔적이었다. 아연을 넣은 물병에 황강수를 첨가하면 수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유리고 안에 있던 석회적 녹기산염을 통과하면서 건조된다. 이때 유리구를 가열하면 흑색 산화동 가루는 붉게 변한다. 만약 이런 실험이 없다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음을 어찌 증명할 것인가? 갑의 유리 원통에 초를 넣는다. 병의 유리관에는 탄산 수증기와 결합하는 가성납을 채운다. 잠시 후 초에 불을 붙였다가 끄고 무게를 달면 반드시 갑의 양은 줄고 병의 양은 늘었을 것이다. 이러하니 물질이 연소할 때 터럭만큼도 질량의 손실은 없느니라. 일찍이 보제는 그 한성사범의 교사인 헐버트 등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열광들의 힘은 그 신진학문인 과학의 수월성에 기인한다고 크게 느꼈던 것이죠. 원전으로 삼았던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번역도 하시고 교재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부분이 소실돼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가 저희 손에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설 선생이 식물학을 작성한 것이 일제강점기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은 서양의 과학 지식이 당연하게 일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쳐질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복을 이루기 위해 험난한 망명길에 오른 이상설이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올 수 없었다 해도 조국은 고향은 그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이어서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으리라. 올 수 없는 먼 곳에 있다 해도 조국은 그를 일으켰을 것이다. (1년에) 한 번 고국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이상설의 사당과 생가를 찾는 사람. 이재승 교수의 할아버지는 3살 때 부모를 잃고 형인 이상설에게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니까 보조 선생은 저의 할아버지의 형님이셨죠, 물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큰아버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저희가 도남동에서 살 때 경기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집에 수학책이 한 서너 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게 보조 선생 수학책도 있었고 아마 저희 조부님 상자익자 수학책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기억이 나는 거는 3제곱근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형 이상설의 영향으로 이상익은 훗날 한성사범학교와 휘문의수, 보성중학교 등에서 수학교사로 이름을 떨쳤다. 아우 역시 이상설처럼 근대 수학 교과서들을 집필했고 그 책들로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다. 당시 신문에는 이상익을 수학 대가로 표현한 수학책의 광고가 실리는가 하면 이상익 등이 산술 전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20년) 넘게 3,000권의 책들을 모았다는 수학책 수집가 김영구 씨의 집. 1900년 이상설의 산술신서가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뒤를 이은 근대 수학 교과서들의 출간이 본물을 이뤘다. 그것은 당시 뜨겁게 일어났던 애국 계몽 운동과 흐름을 같이 했다. 1910년 경술국지 이전까지 10년 동안 적어도 60종이 넘는 우리의 근대 수학 교과서들이 자생적으로 출연했다. 그러다 해그 밀사 사건으로 이상설의 산술신서는 일제에 의해 금서 취급을 당했고 총독부를 앞세운 식민지 교육이 시작되면서 우리말 교재와 민족교육은 탄압 대상이 됐다. 수많은 교과서들이 발매 금지됐고 수거된 채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 국가문 혼인체를 거의 다 이제 말살을 시키죠. 차근차근 말살시키고 나서 조선 총독부 지하에 또는 문무성 책을 쓴다든지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전통과 유학, 계화와 계몽을 한 몸에 가질 수 있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병폐가 두 가지네. 첫째는 습속에 얽매여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개화에 급급해 뿌리를 굳건히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 용정중학교 안에 자리 잡은 이상설 역사 전람관. 1906년 북간도에 도착한 이상설이 시작한 것은 최초의 민족학교 서전서숙을 여는 일이었다. 국내 전 재산을 정리해온 그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무상 교육을 실시했다. 역사, 지리, 수학 등 근대 교과목을 도입한 서전서숙에는 그의 이상이 담겨 있었다. 이상설 자신도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비술나무 한 그루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전서숙 이에터.
자취는 사라졌어도 이상설이 서전서숙에 걸었던 꿈은 100년의 시간을 지나 교가의 가사로 전해진다. 불암산이 높이 있고 두만강이 둘렀는데 서전서숙 창립하니 총명존수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였노라. 한 사람이 100사람인 듯 공부하니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해보세. 제일 나중에 중요한 대목이 구국 안민하여 보세. 여기에서 교가에서 학교 설립의 취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나라를 구해보자, 백성을 구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런 깊은 뜻으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이 교육기관이 민족주의 교육기관으로는 손색 없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서전서숙은 일제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 임시 간도 팥줄소장 사이토는 서전서숙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서전서숙은 의심할 점이 많습니다. 주창자는 이상설입니다. 특히 황제 양위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비분하였는데 정순만이라는 자는 의관을 찢어던지며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숙장인 이상설이 헤이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학교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이토의 보고처럼 서전서숙에는 곧 먹구름이 드리웠다. 경영난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일제의 탄압과 방해가 극심했다. 해조신문은 당시 서전서숙이 폐교된 것은 일본 때문이라 적으며 교육의 원수요, 학교의 도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상설이 선생님이가 떠나 남의 경제적 여건이 따라 못 가서 그런 압력하에서도 일제의 이런 그 유혹에 매혹되지 않고 자기 정신을 지킵니다. 일단 나중에는 폐교까지 되지만, 이래서 이 학교는 반일 학교이기 때문에 구국 교육이 이런 진지이기 때문에 일제는 너네들은 가치처럼 보고 이것을 없애려고 가든 수단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전서숙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상설의 꿈이 담긴 서전서숙의 민족교육은 이후 만주는 물론 국내로까지 번져나갔다. 첫 번째 계승자는 명동학교였다. 서전서숙이 폐교되자 학생인 김학연과 교사 여준 등은 곧바로 명동촌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을 지도자였던 김학연과 함께 서전서숙을 계승하는 명동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명동학교는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창동학교, 정동학교, 신흥강습소 등도 서전서숙의 민족교육 이념을 이어받았다. 이상설 선생이 민족운동에 투신했던 시기가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 가장 전력을 기울였던 분야가 바로 그 민족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그 서전서숙의 민족교육의 전통은 비록 단명으로 폐교되고는 말았지만 국내외로 파급이 되면서 민족교육을 선도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설 자신도 민족교육의 꿈을 내려놓지 않았다.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권업회를 이끌었던 때에도 민족교육은 그에게 희망이자 전략이었다. 당시 한인사회의 강력한 구심점이었던 권업회는 연해주 일대 민족교육의 거점으로 한민학교를 세웠다. 아,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하바로프스 거리 7번지.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일대가 바로 한민학교가 있던 자리였다. (1912년 3월) 신안촌의 한민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6년 전의 서전서숙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시 생겨났습니다. 일제가 방해하고 약탈해도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스스로 길이 되었습니다. 한민학교가 문을 연 이듬해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는 러시아 황제 기념식에 소년 공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0만 한인들의 역량을 그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었지요.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조선의 아이들이 당당한 몸짓으로 체조를 선보였습니다. 나의 꿈이란 결국 이 아이들에게 줄 세상이었습니다. 이상설 선생에게 있어서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신진 인사들이 또 다른 후속 독립투사들을 양성하는 교사로 나가게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독립군 장교들이 독립전쟁론을 이끌어 나가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인 중국 왕청현 나자구의 태평촌. 신선동이라고 불리는 야산에 특별한 동굴이 있다고 했다. 민족 교육을 받은 조선 청년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곳. 이제 한 20분 정도 들어오니까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저게. 산꼭대기 위태로운 바위 절벽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상설이 망명지에서 뿌린 민족 교육의 씨앗은 광복을 위해 싸우는 항일 투사들을 길러냈다. 비탈진 시대를 건너야 했던 이상설의 교육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행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파른 산자락을 1시간쯤 올라가자 암벽 사이에 작은 바위굴이 나타났다. 그곳에 그려진 것은 분명 태극기였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자와 4사람의 이름도 남아있다. 비바람도 참아 지우지 못한 그 이름들은 누구였을까? 예, 좀 몇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915년 말에 사관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사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 훈춘으로 이동을 해서 북일학교로 가는데, 아마 그때 이동하지 못했던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그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왔을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산 아래 태평촌 마을의 뒤편에는 1914년 연해주의 권업회에서 비밀리에 운영한 사관학교가 있었다. 대전자학교 혹은 독립학교로도 불렸던 북간도 지역 첫 번째 사관학교였다. 이상설과 권업회는 이 학교를 통해 독립군 장교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학교 터 앞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뒤에가 좀 언덕배지가 있어서 저 지금은 이렇게 밭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저게 그냥 숲 자체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뒷동산으로 군사훈련도 되고. 신은무관학교도 똑같이 앞에 강이 있고 네네. 언덕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디서 뭐 일제가 오는 걸로 감시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지형적인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학교 위치를 잡았던 것 같아요. 사관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북간도 일대의 민족학교인 명동, 창동, 정동학교 출신이었다. 그들이 바로 태극기를 그린 주인공들로 추정된다. 독립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안중근 정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학교가 세워질 무렵에 그때 연해주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 우표를 만드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신선동의 대한독립 태극기가 그 형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에게 광복은 반일이나 항일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훨씬 더 넓고 깊고 아름다운 이름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 삶은 분노와 투쟁으로 물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야말로 진정 나의 꿈이자 조국의 꿈인 평화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상설의 꿈이었던 동양 평화론의 가장 깊은 감화를 받은 사람은 안중근이었다.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됐을 때 일제는 그 배후를 캐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들은 안중근의 배경에 누군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끝내 그 가려진 거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일제는 안중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상설에 대해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이상설은 교육 발달을 기도하며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는 사람이다. 또한 동양 평화주의를 가진 점에 있어서 이분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귀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의 애국계몽 사상, 민족주의 사상, 또 항일 독립 사상 이런 것들은 그분의 동양 평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이나 반일 또는 독립 사상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 독립을 하는 것은 동양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싸움은 끝났다. 칼바람 불던 시간은 먼 과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분이 내 엄마, 우리 친엄마, 엄마인데 바로 이분이 이상설 선생님 따님이시여. 팔순의 손녀는 할아버지 이상설이 세상에서 잊힐까 가슴이 아프다. 또 이준열사 같으신 분은 자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선도 되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손 없는 것이 너무 서운하고. 햇살이 투명했던 4월. 이상설의 고향 충북 진천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밝아오는 조국의 새벽을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 그러나 그 자신이 조국의 새벽이었고 칼날 위에 선 한 시대의 꿈이었다. 그의 꿈은 우리의 길이 됐다.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에 그 사람이 직접 광복군의 권위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 기어코 그 사람 그 방식대로 그 조국 독립이 됐죠. 독립운동 그 이동영이나 그 이회영이나 그 이시영이라도 아주 그런 분들이 다 말은 하더라도 실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한국 근대 수학 교육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일을 하셨다. 교과과정, 교과서, 또 교사, 또 연구자는 연구자로서까지 역할을 하셨다. 즉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는 이상서 선생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설은 가려진 전략가였다. 그는 가장 앞서야 했으되 또한 가장 뒤에 있어야 했다. 이상설은 불운한 시대의 천재였다. 그의 심장은 불꽃처럼 뜨거웠고 그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야 했던 그는 이제 정녕 돌아왔는가?